2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22페이지.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통치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후삼국의 통일되는 과정과요, 고려가 어떠한 통치체제를 만들어 나가는가, 그 부분을 이번 파트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백제와 신라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신라 말기에 각 지방에서는 다양한 호족들이 성장합니다. 그죠? 그러한 과정에서 대표적인 호족 아래에 무슨 국가가 성립한다? 후삼국이 성립하죠. 자, 그리고 궁예가 뒷부분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옵니다. 궁예는 수군을 보내 나주 일대의 서남 해안 지방을 점령해서 후백제를 견제하였다라고 적혀있죠. 자, 이때 활약을 했던 게 누구였냐면 왕건입니다. 여기서 수군이라는 게 해군이죠. 이 해군을 이끌고 갔던 게 왕건이, 알겠죠? 우리 지도를 잠깐 보면 오른쪽에 지도가 있죠. 자, 건국전 왕건의 점령지라고 나오죠. 건국전이니까 어느 시기였겠어요? 아니, 고려가 건국되기 전이니까 후고구려 시기였겠죠. 그래서 여기 빗줄 친 곳이 후고구려 시기에 왕건이 점령했던 지역입니다. 나주 지역이죠. 맞지? 이때 왕건이 첫 번째 부인을 만납니다. 첫 번째 부인이 나주 지역에 사는 오씨입니다. 그래서 호족이었고요. 무슨 오씨? 나주 오씨입니다. 나주 오씨. 이 밖에도 왕건은 다양한 호족들과 결혼을 엄청 많이 하거든. 그래서 왕건이 지방 유력 호족 29호족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왕건의 부인은 몇 명? 29명. 왜 자상민이 부럽나? 야, 니 29명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능력이야, 이것도. 쉽진 않나? 자, 여기 지도 보시면 있잖아. 우리 후고구려가 만들어진 곳은 어디라고요? 송악입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있잖아. 이 궁예가 송악의 주변을 돌아보니 다 누구의 사람인 거야? 송악이 누구의 근거지니까? 왕건의 근거지니까 대부분 왕건의 사람인 거야. 그래서 궁예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겨요? 철원으로 옮기죠. 이 철원으로 옮기고 나서 애가 이제 미친 짓을 좀 한 거죠. 맞죠? 수환이가 만약에 기침을 하면은 죽죠. 궁예한테. 누가 기침을 하였나? 마구니가 들었구나. 맞지? 자, 그래서 철원에서 쫓겨납니다. 맞죠? 누구에 의해서? 호족들에 의해서. 그 앞장섰던 애가 누구였고? 왕건이었고. 그러면 왕건은 어디에서 나라를 세웁니까? 다시 철원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뭐가 건국됐다? 고려가 건국된 겁니다.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다시 송악으로 수도를 옮기죠. 왜 옮겼을까요? 내 거주 지역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순서를 정하면 이 주도에서 첫 번째가 아래에 밑줄 친 곳이죠. 두 번째가 고려의 건국, 세 번째가 송악의 천도입니다. 이해되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견훤의 항복입니다. 견훤은 어디의 왕이었죠? 후백제의 왕이었죠. 견훤이 왜 항복을 했냐면, 견훤이 항복했다고 해서 후백제가 항복한 게 아니야. 견훤의 자식들이 많았거든. 근데 첫 번째 부인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고, 두 번째 부인에게도 2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견훤이 막내가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왕위를 누구한테 주려고 했냐면 막내한테 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열받아요? 첫째랑 둘째랑 셋째가 다 열받겠죠. 맞죠? 그리고 또 누가 열받았을까요? 견훤의 첫 번째 부인이 열받았겠죠. 자기 아들을 왕시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내의 아들을 왕시키니까. 그래서 이 아들 3명이서 견훤을 절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아빠를. 그래서 이 아빠가 배신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밤에 몰래 절에 나와서 어디로 튄 거야? 고려로 튄 겁니다.
이때 왕건이 눈물을 흘리면서 견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견훤이 사실 왕건의 아버지 뻘이었거든. 그래서 왕건이 견훤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나이가 임마. 의서가. 됐지?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누가 항복을 하냐면 신라가 항복합니다. 신라. 당시 신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신라가 예전에 이렇게 있을 때 견훤이 신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신라에 있었던 왕을 죽여버리거든. 그리고 견훤이 약간 다른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가요. 그 왕이 경순왕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인데 이 경순왕이 약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합니까? 그냥 항복하는 게 낫다. 그래서 항복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누구? 후백제를 멸망시키죠. 이게 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순서 맞추는데 중요할 겁니다. 순서. 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읽어보면 자, 그러나 궁예는 미륵부를 자처해서 폭정을 일삼고 부하들에게 쫓겨났고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었다. 918년입니다. 왕건은 국호를 고려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철원에서 송악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우리 학습지에 들어갈 1번이 송악이죠. 그죠? 자, 우리 왕건 아래에 보면 왕건은 6명의 왕후와 23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이들은 지방 호족 가문으로 각지에 분포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부인이 29명이면은 자식들도 많았겠죠. 맞죠? 이 자식이 많으면 나중에 왕건이 죽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왕위 계승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실제로 나타납니다. 알겠지? 자, 후백제의 견훤은 권력 다툼으로 큰아들 신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고려로 항복했다. 뒤이어서 신라의 경순왕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나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 어디에 항복을 했다? 고려에 항복을 했다. 그리고 어디를 멸망시키고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했다. 여기에 경순왕의 이름이 김부입니다. 김부. 성이 김씨입니다. 이름이 부. 자, 그리고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뿐만 아니라 어디에게 멸망한? 거란에게 멸망한 누구까지? 발해의 유민들까지 받아들이면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다. 또한 지방 호족 세력과 육두품 지식인들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게 되면서 신라에 비해 정치 참여 세력의 폭이 넓어졌다. 실제로 신라는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골품 제도가 있어가지고 정치 참여하려면 자기의 신분이 높아야 됐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능력이 중요한 거였어? 신분이 중요한 거였어? 신분이 중요했는데 고려시대 오면서 그 신분의 개념을 조금 깨고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 참여에 할 수 있는 폭을 열어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고려시대 때 과거제도가 시행되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가능하게 바꿔놓죠. 단 신분제는 있죠. 근데 신라시대와 같은 그런 신분제도가 아니라 노비는 있지만 노비가 아니면 다 시험을 칠 수 있었잖아. 이 당시에 노비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으로 보지 않잖아. 됐습니까? 자, 우리 고려에 들어가기 전에 고려시대의 지배 세력들을 보면 첫 번째는 당연히 누가 나오겠어요? 호족이 나오겠죠. 호족. 그지? 그 다음에 이 호족 중에서 이제 왕건은 셀렉합니다. 그죠? 나와 함께 고려를 이끌어갈 사람 손 하면 손 드는 사람들은 어디로 오세요? 송악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고려를 만들어 갑시다. 나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근데 안 가고 싶은 애들도 있죠. 안 가고 싶은 애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지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왕건을 따라 중앙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문벌이라고 불렀고요. 문벌은 가문입니다.
그 다음에 아 나나 가기 싫어요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향리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향리.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호족에다가 약간 화살표를 둬서 약간 갈래를 두 개 나눠서 중앙으로 온 사람을 문벌, 지방에 있는 사람을 향리라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향리들 통제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올라오면 통제해야겠죠. 맞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문벌이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들이 누굽니까? 무신이죠.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때 무신 정변이 발생해서 군인들이 정권을 잡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문세족 보입니까? 권문세족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권세가 있고 가문이 있으며 그러면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 문벌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세가 있다는 거는 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라는 게 그러한 세력, 족이라는 거는 그러한 족속들. 그런데 이들은 단 한 가지는 이들이 다양하거든. 다양한데 한 가지의 마음은 같습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마음은? 몽골, 원나라한테 충성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라고 이야기하면 얘들은 친원파겠죠. 친원파. 권문세족입니다. 다음에 이 권문세족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신진사대부들이죠. 신진사대부들은 과거와 달리 새로운 종교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무슨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성리학. 됐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했었어가지고 그 베이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처음 들어봤다 하는 친구도 잘 없잖아. 그죠? 우리 현주연 맞지? 너무 수업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았어. 자, 그 다음에 중앙집권화 정책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등장하는 게 태조 왕건입니다. 그죠? 태조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호족을 통합했던 정책,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의 민생을 안정화시켰던 정책.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계속 뭐 하고 있었어요? 전쟁 맞죠? 전복. 전쟁하고 있으니까 다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리고 다친 사람도 많고 토지도 어떻게 돼 있을까? 맞지? 황폐하겠죠, 맞지? 황폐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과거 고려 또한 어느 나라를 계승한 나라? 고구려. 그러면 옛 고구려의 땅을 되찾아야겠죠. 무슨 정책? 북진 정책. 남진 정책은 누구였습니까? 장수왕이었죠, 맞지? 내려오는 정책이었잖아. 북진은 올라가는 정책.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태조가 했던 첫 번째 호족 통합 정책 중에 첫 번째가 호족들에게 이제 공을 세웠으니까 땅을 나눠줘요. 땅을 논공행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이 많고 적음을 논해 가지고 땅을 나누어 줬던 겁니다. 그래야 호족들이 좋아하겠죠. 아, 내가 이렇게 왕건한테 투자한 보람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 어이구, 교돈한테 투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맞지? 자, 그 다음에 관직도 내립니다. 관직은 뭡니까? 공무원 시켜주는 거죠. 맞지? 정치에 참여시켜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관계를 맺었대요?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혼인 관계. 왕건이 자기의 부인이 29명이라고 했죠. 엄청 많죠. 거의 여러분 반 전체 아닙니까? 여러분 전체가 이제 한 남자만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질투가 있었겠냐? 맞지?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 지방의 호족들과 다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한 가문이 되고 싶었던 거죠. 이 29명의 가문은 어떤 가문일까요? 큰 가문, 작은 가문. 대부분 왕건의 통일에 노력을 한 가문이겠죠. 자, 이렇게 약간 당근을 주는 정책을 했다면 뭔가 견제할 수 있는 정책도 해야겠죠.
그 두 가지가 기인제도와 사심관제도입니다. 자, 기인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호족의 자제들을 뽑아서 중앙에 이제 머무르게 한 제도고요. 다음에 사심관제도는 여기 고려시대의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 출신의 중앙 관원을 그 지방의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관리하게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황예린이 무슨 황씨라고 했죠? 그러면 창원 지역의 호족이었던 거죠. 근데 창원 황씨는 중앙으로 오라 그랬더니 안 와요. 그래서 그러면 혜진아 너 올라오기 싫으면 너 그 지역에 사신관으로 임명해라. 대신에 어디로 와야 된다? 중앙에. 너 중앙에 온 거야. 온 건데 너가 창원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친구니까. 그러면 너는 창원 지역에 아는 사람이 많겠어, 적겠어? 많겠죠. 자기보다 좀 낮은 호족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호족을 너가 잘 감시하는 거죠. 그게 무슨 제도라고요? 사신관입니다. 이해돼요? 똑똑하지 않아요, 왕건? 자, 다음입니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했는데, 자,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맞죠?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사람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죠. 지금 또 우리 막 힘들 때 세금을 깎아주면 좋잖아, 맞죠? 그래서 세금을 깎아줬대요. 그래서 10분의 1로 세금을 고정했답니다. 좋죠. 파격적이지 않아요? 너 세금 10분의 1만 내. 자, 그 다음에 불교를 장려했대요. 우리 나중에 훈요 10조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태조 왕건은 불교로서 나라를 통일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교 또한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의 마음을 그나마 어떻게 해줄 수 있었대? 편안하게. 너희 자식이 전쟁에서 죽었지만 그 자식은 어디로 갔을 거다? 부처님 곁으로 갔을 거고 의롭게 죽은 거예요? 아니면 의롭지 않게 죽은 거예요? 의롭게 죽었으니 우리 신과 함께 봤나요? 그러면 걔는 뭐 의롭게 죽은 사람은 뭐라고 부른대? 와 뭐예요? 그러잖아. 귀인이에요 하잖아. 그럼 귀인 어떻게 됩니까? 환생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좀 다독인 거죠. 그래서 불교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죠? 다음에 이제 북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고구려의 수도가 평양이었죠. 평양을 중요시하는데 우리 경이라고 붙으면은 뭐 급으로 취급하겠다? 수도의 급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쪽에 있는 수도다라고 해서 서경이라고 부르고 왕이 1년에 몇 번은 여기서 머물러라고 이야기했대요. 됐어요? 만약에 실제로 우리 제주도를 제2의 수도로 하고 대통령이 365일 중에 100일은 제주도에 있다 그러면 제주도 나름 위상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킨 누구를 적대시하고 거란을 적대시하고 무슨 계승의식을 분명히 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분명히 했다. 자, 내려가 볼게. 자, 우리 태조가 죽기 전에 남겼던 말이에요. 자, 우리 그를 무슨 십조라고 해요? 훈요 십조라고 합니다. 훈요 십조. 그래서 처음에 보면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대. 그래서 불교를 어떻게 해라고요? 중요시 해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절은 이 도선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 도선이라는 사람이 스님인데 풍수지리를 엄청 잘 알았대. 그래서 이 도선이 어떻게 줬냐면 왕건이 아빠가 있잖아. 왕건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 줬대. 이 집에서는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난다. 그래서 무덤을 이쪽 무덤으로 해라. 그러면은 분명히 왕이 태어날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처럼 풍수 사상에 따라서 세우고 함부로 짓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풍수지리설을 중요시합니다. 풍수지리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좋은 땅이라는 거잖아. 좋은 지역. 특히 뭐 배산임수라는 거 들어봤어? 배산임수요? 집을 지을 때 배산임수에 지어야 된다고 하잖아. 배산, 등 뒤에 산이 있고 등 앞에 강이 있고 바라보는 쪽은 남향이어야 된다, 북향이어야 된다. 남향이어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집들을 보면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게. 근데 제주도 지형상 가장
제주도 지형상 가장 좋은 지역은 서귀포겠죠. 등 뒤에 산이 있고 남쪽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쌤이 거기서 있다 왔잖아. 풍수지리에 따라 가지고 바다를 보고 살아야, 물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쌤이 최근에 이사한 집도 이제 바다가 조금 보여요. 근데 북쪽에서 보이지. 제주시니까, 맞지? 남쪽에는 한라산이 보이는데 안 보여요. 건물에 가려가지고.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의 문물과 예약을 따랐대. 문물이라는 것은 문화와 물건들, 예약이라는 것은 그 예하고 음악, 악기 이런 것들. 그런데 지역과 인성이 다르대. 우리랑 중국이랑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가 충분히 좋은 건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건 받고 받지 않을 건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약간 우리 미국 좋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 미국 기술하고 이런 건 좋지만 우리 그들의 문화까지는 안 받잖아. 우리 지나가면서 쌤 보고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하이 이런 거 안 하잖아, 맞지? 그런 느낌. 다음에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래. 짐승과 같은 나라. 우리 왜 짐승과 같은 나라라고 불렀을까? 그래서 그들의 의관이나 제도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거란을 싫어해라. 그 말입니다. 짐승과 같은 나라라지. 그렇죠? 놀랬으면 쏘리. 자, 그 다음에 5조. 서경을 중시하라는 겁니다. 서경이 우리가 갈로하고 어디라고요? 평양입니다. 평양. 우리 북진 정책의 하나의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6조. 연등회하고 팔관회가 나옵니다. 연등회하고 팔관회. 이 연등회는 지금도 해요. 연등회라는 것은 연등을 피우는 거죠. 지금도 부처님 오신 날 보면은 연등 쫙 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피우진 않지만 전기로 하잖아. 근데 고려시대 때는 모든 집집마다 연등을 날렸답니다. 하늘에. 밤에. 얼마나 이뻤겠어요. 맞죠? 제주도에서 날리면은 70만이 날아갈 거 아니야, 하늘에. 서울에서 하면은 3천만. 맞지?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도 이 연등의 팔관회 때 와서 구경하러 왔대요. 엄청 큰 행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뭐 사가요? 우리 놀러 오면 뭐 사가, 보통? 기념품 사가죠. 근데 고려는 무슨 종교의 나라예요? 불교니까 절들이 많겠죠. 지금도 우리 절에 가면은 뭐 파는 거 봤어요. 뭐 팔고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시장이라는 게 막 크게 없었고, 이렇게 절 주변에 시장이 많았대. 그래서 거기서 물건 사가죠. 특히 고려청자 이런 거. 다시 자기 동네 가가지고 이제 기념품 줄 거 아니야. 나 놀러 갔다 왔는데 그거 사왔다. 너무 이쁘다. 이거 어디서 사왔냐? 뭐라 했을까요? 그러면서 코리아? 된 거죠. 맞죠? 그래서 코리아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연등의 팔관회를 장려해라.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 요 위에 내용도 봤었어요? 요 위에 내용은 순서만 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요 이야기는 했었죠? 요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1번이고요. 요게 1번. 자, 2번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고려의 건국 2번. 쌤, 요 이야기도 했었었죠? 송악과 철원 이야기. 요 이야기 안 했어? 원래 송악이라는 게 왕건의 근거지죠. 그래서 후고구려가 세워진 곳은 어디였어요? 궁예가 왕건한테 근거지를 빌렸다고 했잖아. 여기서 세워졌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 지역은 다 누구 편들밖에 없어. 그냥 궁예가 좋았을까 싫었을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어디로 수도로 옮겼어요? 여기로 옮겨서 자기 궁예만의 친구들로 꽉 모으려고 했대.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폭정을 일삼으니까 여기에서 쫓겨난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세워진 거? 고려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왕건은 자기의 근거지는 어디예요? 송악이니까 어떻게 했겠어? 송악으로 돌아왔겠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뭐죠? 어디의 멸망? 이제 누구의 항복? 견훤의 항복. 견훤이 항복했다고 했죠. 자기 자식한테 빼앗겨가지고. 다음에 신라의 항복. 그 다음이 어디의 멸망? 후백제의 멸망. 이렇게
표시만 좀 해주세요. 자, 넘어갑시다. 다시 돌아와서, 자, 태조가 이렇게 죽고 나서 왕위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대. 그래서 후묘 10조에서 태조 왕건이 후대 왕에게 남기는 유언이잖아. 여기에서 다음 왕은 누가 해라 이런 말 없었을까? 있었겠죠. 있었겠는데 왕건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실수한 건지 후대에 누군가 조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왕건이 죽을 때 다음 왕위는 누가 해라? 첫째, 막내. 첫째가 해라. 첫째가 해야 제일 흔들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첫째가 해라. 그런데 단 첫째가 조금 삐리하면 똑똑한 놈으로 왕을 지켜라. 이런 말 써놨대. 이거 굉장히 주관적이죠. 맞지? 그래서 실제로 왕위계승 분쟁이 막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조가 죽은 후에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져 한동안 왕권이 불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누가요? 광종이 왕권을 강화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대. 첫 번째 추진한 정책이 뭐였대요? 노비양건법입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불법으로 얻은 토지를 해방시켰고, 자, 여기 오른쪽에 가면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노비양건법 보면은 광종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광종이 노비양건법을 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호족들이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었냐? 그 이야기인데, 실제로 지금 통일된 지 얼마 안 됐죠? 맞죠? 전쟁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통일되기 전에. 전쟁이 많았죠. 그러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은 그 적군들을 다 어떻게 해요? 포로로 삼아서 노비로 삼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호족들이 노비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후백제의 노비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원래 후백제에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노비였어요, 걔들이? 일반인들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강제로 데려간 애들 다 어떻게 해라? 다 풀어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호족들은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재산이죠. 노비도 하나의 재산이잖아. 물물거래가 되니까. 또 하나는 이 노비의 숫자가 많은 사람은 뭐 5천 명도 있었거든. 이 노비가 뭘로 이용될 수도 있어요? 군대로. 맞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시면 또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 우리 과거제부터 보자, 과거제. 자, 유교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관리를 선발하고자 무슨 제도를 시행했대요? 과거제도. 이거 당시 후주라는 나라에서 기여한 쌍기라는 애가 건의했대요, 쌍기. 이 광종이 이제 후주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 당시 중국이 또 분열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망하고 또 분열된 거 5대 10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나라가 후주입니다. 후주의 사람이 고려가 만들어졌다고 하니 이제 광종한테 인사로 온 거야. 헤이 광종 하면서. 근데 광종이 이제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헤이 무슨 일? 맞지? 왔어? 하니까 하지. 광종 이야기하는 거죠. 아, 내 호족들의 힘을 좀 누르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우리 중국에서 시행하는 거 가르쳐 주클 한 거지, 맞지? 우리 과거제라는 거 쓰는데 이 과거제는 이 교육시켜 가지고 국가에서 왕이 그 관리들을 뽑는 거라 가지고 이러면은 당연히 왕한테 충성하게 된대.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괜찮은 거죠. 야, 그 쌍기 하면 니 이참에 우리나라로 올래? 그러니까 쌍기가 알았다 한 거죠. 그래서 귀화한 겁니다. 귀화. 고려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 모습만 봐도 조금 고려가 좀 개방적인 모습이 보이죠, 맞지? 그래서 귀화를 해서 과거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과거제도. 됐죠? 자, 그 다음에 황제라고 칭하고 이걸 우리가 칭제라고 합니다. 칭제. 황제로 칭한다. 그 다음에 연호도 세웠대요. 연호를 세우는 걸 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칭제 건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줄여서. 한자 용어입니다. 자, 이 연호를 이때 뭐라고 썼냐면 광덕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씁니다. 자, 이 연호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몇 년입니까? 2025년이죠. 이거는 뭘 기점으로 한 거예요? 불교입니까? 예수님 태어난 날이잖아요. 근데 얘들이 예수를 알았겠어요?
모르죠. 그래서 당시 날짜를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중국의 황제가 왕위에 오르면 그 황제가 왕위에 오른 순간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 그 황제가 마음에 드는 용어를 정해요. 채원이는 뭐 좋아하냐? 저요? 저 뭐요? 아무거나 좋아하는 거. 지금 떠오르는 거. 초콜릿. 그러면 오늘부터 초콜릿 1년인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초콜릿 1년이야. 계산을 할 때. 오케이? 그래서 중국의 말을 쓰거든. 중국이 딱 세운 거를. 근데 지금 중국이 무슨 기라고 했어요? 지금 분열되어 있죠. 너도 나도 막 지들 마음대로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려도 우리도 우리 태조왕건 했던 말 기억나지? 하면서 그지? 우리 거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만의 연호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뭘로 세운 거? 광덕과 준풍이라는 연호를 쓴 겁니다. 광덕이라고 쓰고 나중에 준풍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뭘로 바꾸는지 압니까? 뭐요? 그 다음에 중국 연호 씁니다. 중국 거 써요. 왜 그럴까요? 중국이 통일됐거든. 우리 송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송. 들어봤죠? 통일되니까 이거 빡빡한데? 맞잖아. 통일됐으니까 이제 중국과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야. 갔는데 막 우리 독자적인 거 쓰고 있으면 중국이 괜히 뭐라 할 거잖아. 그러니까 또 실리를 또 추구해야 될 거 아니야. 연호가 뭐 중요하냐? 에이, 중국 거 쓰고 이제 가는 거죠. 사실 뭐 이런 명분보다는 뭐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실리가 필요할 때가 있죠. 맞지? 명분이 뭐가 중요해? 내 이익이 중요하지. 아닌가? 명분이 중요한가? 근데 한 나라의 지도자는 명분보다는 국민들의 이익을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수많은 건국 공신과 호족들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왕의 권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왕의 권력이 안정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왕권이 안정되고 나서 왕위에 오른 왕이 무슨 종? 성종입니다. 자, 성종은 왕위에 즉위한 이후에 이제 자기 신하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얘들아 할까 애들이 무서워하겠어요? 만만해 보겠어요? 무서워하겠지. 그 아빠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그래서 예 하니까 내가 숙제 하나 줄게. 집에 가서 이 고려를 위한 정책을 한번 써와봐. 숙제 해올까 안 해올까? 해오겠지 맞지? 공포 정치인데 그죠? 근데 누가 열심히 잘 써왔냐면 최숙로라는 사람이 몇 가지를 잘 써온 거야. 발음 똑바로 하세요. 28가지를 잘 써온 거죠. 그래서 이 28가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무슨 정치를 하재요? 유교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 고려는 뭘로 세워진 국가예요? 불교잖아. 그래서 불교는 사실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데는 이게 불교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리고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맞죠? 귀인 될 수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런데 정치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정치에는 뭘로 하자? 유교로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유교 정치념도 표시 잘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 팔관의 연등회가 너무 낭비가 심한 거야. 이게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달 며칠을 합니다. 백성들도 맨날 연등 사러 가야 돼. 이때 되면 연등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비싼 거 사야 돼요. 맞지? 백성들 하기 심하게 또 언제 맨날 하노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 좀 줄이자. 그러다가 뭐도 하자. 그냥 폐지하자. 이런 말도 했었대. 이거 태조 왕건의 말을 어긴 거지. 태조 왕건이 이거 절대로 없애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가 국가적 위기가 나타납니다. 성종 때. 거란 애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런가? 나중에 우리 서희 기억나죠? 우리 외교관이 꾸민 친구는 외교관 가면은 서희 동상이 있거든. 서희가 이제 이 말빨로 했던 애 아니냐? 이거 불교 행사 폐지하자는 거 최순도가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국자감을 설치합니다. 국자감이 학교입니다. 학교 공부시키는 학교. 그 다음에 국자감은 당연히 중앙에 있겠죠. 그러면 지방도 교육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그래서 지방에는 똑똑한 경학 박사, 유교 경전을 통달한 박사를 지방으로 보낸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유학 교육을 장려했대요. 됐죠?
자, 여기 보면은 독자적인 연호도 보이죠. 준풍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느 왕식이겠어요? 광종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중앙통치제도의 정비입니다. 중앙통치제도. 자, 고려는요, 당나라의 제도하고 송나라의 제도, 즉 갈로하고 어느 나라의 제도를, 중국의 제도를 참고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했답니다. 이 통치체제를 정비했던 왕은 성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종. 자, 그래서 중앙정치기구는 몇 성 몇 부? 이성 6부를 중심으로 운영했다. 우리 중국에서 중국 거는 몇 성 몇 부예요? 처음 들어보나요? 우리 쌤한테 발해할 때 이야기했었는데 중국은 이성 6부예요? 에헤이, 내가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한다 했잖아. 중국은 몇 성 몇 부? 3성 6부죠. 근데 고려는 몇 성 몇 부만 쓰겠대. 그러면 뭐가 합쳐진 거겠죠? 뭐가 합쳐집니까? 중서성과 문화성이 합쳐지는 거죠. 중서성은 뭐 하는 기구였다?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였고, 문화성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심의. 그러면 결정과 심의가 합쳐진 거죠. 그러면 의사결정이 더 어떻게 됐을까? 빨라지겠죠. 그랬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 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목도감과 도병마사 보여요? 자, 이거는 고려에만 있는 독자적인 기구입니다. 중국에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도병마사는 만약에 일단 이 두 개를 표시해 놓고 다 임시기구라고 쓰세요. 임시기구.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대부분 다 이게 이성육부 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거든. 그지? 그런데 국가 위급 상황 있죠. 적들이 쳐들어왔다. 이럴 때 언제 느긋하게 중서문화성에서 회의하고 회의에 결정되고 심의된 것을 상서성에 시켜가지고 상서성에서 그러면 전쟁이 났으니 병부를 불러야겠구만. 전쟁이 났으니 돈이 필요하니까 호부를 불러야겠구나. 언제 일하고 있습니까? 맞지? 어떻게 해야 돼? 한 대 다 모아야겠죠. 전부 다 모이라는 거죠. 지금 전쟁터 했으니까 누가 필요해? 병부 빨리 와. 그 다음에 또 누구? 이부 새끼 빨리 와. 다 이부는 왜 필요해요? 사람을 임명하니까 뭘 임명해야 되겠어요? 역할? 총사령관 임명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빨리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하는 거죠. 빨리빨리 처리하게.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이제 국내에 급격하게 법식이나 제도를 바꿀 일이 있으면은 또 모였대요. 알겠지? 이 두 개는 임시기구고. 자, 우리 오른쪽에 보면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죠. 정책을 집행. 그럼 요 위에는 우리가 뭐라 쓰면 되겠어요?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거죠. 중서문화성은.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겁니다. 자, 상서성 아래에 보면은 이, 병, 호, 형, 예, 공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것도 보면은 사실 그 중요한 순서대로 가는데 원래는 2호 경제가 더 우선이거든. 근데 얘들은 병부를 더 위로 올린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기간을. 군사 다음이 경제였던 것 같아. 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다음에 중추원은 뭐 하는 기구였냐면 국가의 비밀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왕이 명령하는 것을 누군가가 그 중추원에서 받아줬고 이 받아 적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왕이 말한 걸 전달해야지. 정리해서. 그 다음에 여러 신하들이 말한 걸 다시 정리해서 왕한테 줘야겠죠. 이것도 비밀일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다 중추원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중서문화성에서도 두 개가 있죠. 제신과 낭사. 제신은 좀 높은 애들. 높은 애들이니까 우리 누가 많이 여기 있을까요? 우리 지배계층의 변화 생각해 보세요. 높은 애들이니까 누가 있겠어? 지금 고려 초기니까. 호족 말고 다음. 문벌들이 다 거의 제신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낭사는 조금 아직 공무원 급수가 좀 낮은 애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1급이 높아요? 9급이 높아요? 1급이 높죠. 그래서 제신은 1, 2, 3, 4, 5급까지.
낭사는 6, 7, 8, 9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실제로 제시는 5품 이상의 관료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 중추원을 보시면 여기도 추밀과 승선이 있죠. 추밀은 좀 높은 애들. 5, 4, 3, 2, 1. 승선은 좀 낮은 애들. 됐어요. 그래서 승선이 주로 뭐 했냐면 왕의 말을 받아줬고 왕의 말을 전달하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메신저 역할을 한 거죠. 메신저. 카톡입니다. 승선은. 카톡. 단톡방 운영했던 애. 단톡방 운영자. 추밀은 뭐였어요? 추밀은 이제 국가 비밀을 관리하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어사대 같은 경우에는 감찰했어요. 감찰. 감찰이 뭐냐면 신하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어떻게 하는 거? 확인하는 거죠. 암행어사 같은 거. 그래서 어사대죠. 그 다음에 삼사라는 것은 단순히 회계기구였대요. 회계. 회계가 뭐죠? 세금이 얼마나 들어왔나, 얼마나 나갔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국자감도 있고 뭐 등등 있었겠지, 맞지?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중서문화성에서 국정을 총괄하고 상서성에서 국정을 총괄하니까 정책을 뭐하고 뭐한다? 결정하고 심의한다. 그러면 끝난 거죠? 중서문화성에서 다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시키면 되죠? 어디다 시킵니까? 상서성이 시키는 거죠. 그럼 상서성은 뭐 그 정책이 옳니 나쁘니 할 권한이 있어요? 있을까? 상서성은 정책을 심의하는 곳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부 관리에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했대요. 그리고 국가의 비밀만 따로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 중추원. 그래서 왕명의 출납, 왕의 명령을 밖으로 내보내고 왕의 명령을 신하의 명령을 모아서 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 군사 기밀 등을 맡게 했다. 자, 중서문화성의 고위관리였던 제신, 아까 54321 중추원의 고위관리였던 추밀 54321 높은 애들 얘들 둘을 뭐라고 불렀대요? 제초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국왕의 최종 결정권을 보좌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무슨 회의라고도 할까요? 얘들 앞대가리 붙여서 얘들이 하는 회의를 제추회의라고 합니다. 제추회의. 그래서 실제로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을 얘들이 합니다. 됐죠? 도병마사 식목도감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쪽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어사대도 적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3사의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한편 중서문화성에서 좀 급수가 낮은 애들이 있었죠. 얘들 낭사라고 했잖아. 이 낭사하고 어사대의 관원들을 뭐라고 불렀대요? 대간이라고 불렀대. 그래서 국왕의 간원을 올리거나 관료를 탄핵하는 등의 권력 견제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했다. 어떤 거냐면 얘들아 여기 보시면 실제로 제추회의가 중요하다고 했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중서문화성이 정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기관인데 사실 누가 할까요? 제신이 할까요? 낭사가 할까요? 제신이 다 하겠죠. 낭사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나라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낭사가 누구를 찾아가요? 어사대를 찾아가죠. 어사대한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학생들한테 학교 나오면은 하루에 10만 원씩 주자고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학생 돈 벌러 학교 오냐? 공부하러 학교 오는 거지? 안 되겠다. 우리 손잡고 누구한테 가자? 왕한테 가자. 그래서 왕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 정책 결정은 안 됩니다.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대간은 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아니되옵니다. 한 번씩 사극 많이 봤죠? 통촉해 주십시오. 절대 아니되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애들 대간입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주장했던 누구누구를 어떻게 하십시오? 탄핵하고 처벌하십시오. 자, 봅시다. 자, 지방행정 조직입니다. 지방행정. 자, 우리 아까 전에는 중앙에 대해서 봤지만 이번에는 지방을 어떻게 꾸몄냐 볼 겁니다. 알겠지? 지방. 우리 이쪽에 보시면 요 지방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 지방제도도 사실상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중앙정치제도 있죠? 여기 있는 보시면
중앙정치제도와 지방행정조직은 성종 시기에 올린 누구? 최송로의 시무 28조를 바탕으로 중앙조직과 행정조직이 정비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려는 지방행정조직이 우리 줄여서 5도 뭐라고 부른다? 양계라고 합니다. 양계. 5개의 도와 2개의 양계가 있었대요. 그래서 한 개를 동계, 북계 이렇게 불러서 양계. 그 다음에 우리 수도가 뭡니까? 수도가. 고려의 수도는 어디죠? 송악이죠, 송악. 송악을 다른 말로 개경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경기는 무슨 말일까요? 경기. 우리 대한민국에도 경기도 있어요, 없어요? 경기는 무슨 말일까? 도시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 경기. 경자가 수도 경자. 기자는 수도 주변. 그래서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 주변을 경기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여기에도 있지만 여기에는 여기 보면 전라도 있죠. 전라도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전라도는 무슨 말일까? 합쳐진 말이죠. 뭐가 합쳐진 말일까요? 우리 가장 우수한 정일님. 전주, 나주가 합쳐져서 전라도입니다. 자, 그러면 경상도는요? 경주, 상주가 합쳐진 거. 쉽죠? 근데 양광도는 지금 없죠? 그리고 서해도, 그 다음에 교주도, 이렇게 해서 5도고요. 그 다음에 수도 주변인 무슨 기? 경기. 그 다음에 개가 2개 있죠. 한 개는 북개, 한 개는 동개. 이 지역은 국방지역입니다. 이게 국방지역. 그래서 5도 몇 개? 5도 양계, 2개 말고 양계. 2개도 말이 되지. 5도 양계와 경기와 삼경은 쌤 근데 뭔 말입니까? 삼경은. 자, 우리 개경은 여기가 송악이거든, 송악. 그 다음에 또 우리 그때 기억나요? 어디를 중요시해라. 군요 10조에 나왔던 거. 서경. 여기죠, 서경. 맞죠? 평양. 그 다음에 그러면 부경은 나왔지? 한경은 어딜까? 원래는 여기였어요, 여기. 동경. 여기 옛날 어디의 수도? 신라의 수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경에 대한 인식이 좀 낮아지고요. 고려 후반기에 가면 갈수록 어느 지역이 뜨기 시작한다? 우리 지금의 서울, 남경이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수도는 총 3개였어요. 3개인데 뭐가 나중에 뭘로 바뀌는 거야? 동경이 남경으로 바뀌는 거죠. 됐나? 됐지? 네. 자, 요거 최승로가 쓴 글이에요. 몇 조에서? 시무 28조 중에 몇 조입니까? 7조의 내용이죠. 이거 조금 열심히 하고 있다. 자, 왕이 백성을 다스린다고 해도 매일같이 그들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청컨대 동그라미 뭘 두십시오? 외관을 두십시오. 외관은 뭐냐면 이게 지방관입니다. 이게 또 지방관. 그래서 누구의 건의로 처음으로 지방관이 갔다? 최승로의 건의였겠죠.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로 12개 지역에 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인 누굴 파견했어요? 목사를 파견했어요. 그래서 성종 때부터 지방에 상시적이라는 것은 계속 머무는 지방관이 파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이 친구가 이쁘게 이야기해 주죠. 그렇죠? 자, 아래 글도 보면 성종은 첫 번째 전국 12개의 목에 누구를 파견했대요? 지방관을 파견했대요. 갈로 땡땡하고 누구의 건의? 최승로의 건의. 그 다음에 이제 지방관이 갔어요. 그러면 지방에는 누가 있죠? 지방관이 지방에 갔으니까 지방에는 누가 있냐고. 향리가 있죠. 향리들은 쌤이 지방에 남아있었던 호족이라고 했죠. 그러면 향리들의 힘이 셀까 안 셀까? 세겠지. 그래서 국가에서 이 향리들도 급수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무슨 제도를 정비했다?
향리제도를 정비합니다. 향리제도. 자, 그 다음에 현종 때 이제 드디어 지방행정제도의 틀이 완성되었고요. 개경과 서경, 동경을 삼경으로 칭했으나 나중에는 동경을 빼고 뭐가 추가됐다? 남경이 추가됐다. 자, 향리 볼게요. 향리는 고려시대에 향리는 지방행정의 실무를 맡아 중앙정부와 지방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 어떤 지역의 군사인 동그라미 칠게요. 무슨 장? 호장. 이 호장이 향리 중에 제일 높은 애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장 또 보여요? 우리가 반장이 있으면은 우리가 김강민 같은, 우리 강한이 같은 애가 있죠. 강한이. 강한이는 이제 무슨 장? 부반장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부호장. 부호장. 그죠? 됐지? 근데 향리들이 중요했겠어? 안 중요했겠어? 중요하죠, 맞지? 자, 다시 앞에 내용으로 가봅시다. 자, 고려 초기에는 호족들이 각 지역을 다스렸답니다. 호족들이 권한이 세지? 자, 그런데 이 호족들한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성종 때 누구의 건의로, 최숙로의 건의로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5도 양계의 지방행정조직이 정비되었다. 양계는 두 개, 무슨 개? 북계, 동계. 어떤 지역? 행정지역, 군사지역? 군사지역. 자, 행정지역은 몇 도입니까? 5도죠. 근데 5도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싸움 잘하는 애 보내야 돼? 애들 잘 다스리는 애 보내야 돼? 잘 다스리는 애.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야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마음 맞죠? 안을 살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 보낸 사람의 이름을 안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찰사.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죠. 안찰사. 자, 그 다음에 양계에는 누구를 보냈대요? 병마사입니다. 병마사는 말만 들어도 싸움을 잘하는 애 같죠? 맞죠? 병마사가 파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5도 아래에는 부, 목, 군, 형을 두었는데 지방관이 파견되는 뭐보다 중요합니다.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을 무슨 현? 주현.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을 속현, 속한 지역이죠. 맞죠? 그런데 주현이 많았다, 속현이 많았다? 속현이 많았다. 그러면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이 많았다, 파견되지 않는 곳이 많았다? 파견되지 않는 곳이 많았다.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려는 지방 곳까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방 곳곳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호족을 다른 말로 향리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해됨? 자, 이 밖에 속현 중에 다르게 불리는 지역도 있었대. 현이라고 불리지 않고 뭐라고 불리는 지역? 향, 부곡, 소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무슨 구역이었다? 특수행정구역이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됐고요. 그러면은 이사 가면 되지 생각 들겠죠. 이사 갈 수 있었어, 없었어? 못 갑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래서 엄청 싫었겠죠, 맞죠? 이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놀림받았대요. 너 부곡 사람 아니냐? 이런 느낌처럼. 엄청 싫었대. 진짜 극도로 싫었대요. 이 지역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었답니다. 그럼 얘들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클까요? 반란. 자, 특수행정구역으로 향부곡소가 있었는데 주현에서 파견된 지방관의 지배를 받았다. 지방관은 해당 지역의 조세와 곡물, 노역을 징발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지방관이 지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출신 지역으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수완이가 행정고시를 쳐서 안찰사가 됐어요. 근데 얘는 제주도 출신이잖아. 제주도 지역으로 안 보낸다는 거죠. 오케이? 왜 안 보냈을까요? 걔가 가면은
나쁜 짓 할 수도 있잖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그 지역에 있는 누구에 의존해야 됩니까? 향리들에게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방 호족 출신 향리들은 무슨 층이 되었대요? 호장층. 호장이 있으면 뭐 되겠다고요? 호장 밑에는 부호장. 이 호장과 부호장이 기인제도 필수입니다. 무조건 인질로 보내야 돼요. 왜 그런지 알겠죠? 얘가 제일 잘 나가니까 지방에서. 지방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지방제도는 지방사회의 여건에 따라 지배 방식을 달리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편 군대도 필요하겠죠. 군대. 자, 중앙군대는 어디를 지키는 애들? 중앙. 수도인데 수도 중에서도 어디? 왕의 친위 부대입니다. 이게 몇 개가 있었대요? 2개. 그래서 몇 군? 2군입니다. 2군. 2군의 이름까지는 말 안 할게요. 알겠지? 뭐 뒤에 또 나오면 말해주고. 그 다음에 수도 경비를 담당하는 게 몇 위? 6위. 그러면 결국에 수도 안에 여기 수도죠. 맞지? 수도는 어디입니까? 개경이죠? 맞죠? 여기 뒤에 경기도 있겠고, 맞지? 요 지역을 담당하는 게 몇 위? 6인 거고, 여기 킹을 담당하는 게 2군이겠죠. 맞지? 오케이? 2군 6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군 이야기 할게요. 지방군. 자, 우리 지방에는 몇 도, 몇 개? 5도 양계죠. 어디가 더 중요해요? 군대적으로. 양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양계에 있는 애들은 군인입니다. 그냥. 365일 군인입니다. 걔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주진군이라고 합니다. 쌤이 청해진 이야기 할 때 진 이야기 좀 했었죠. 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진이 뭐라고 했어? 군대라고 했죠. 군대. 그냥 군대인 거야. 그래서 군대에 항시 있는 애들을 주진군이라고 이야기하고 5도에는 365일 군인이 필요 없죠. 군인들은 사실 뭘로 충당되는 겁니까? 일반 백성이잖아. 그래서 5도에서는 얘들이 군인으로 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될까? 일해야지. 농사 지어야지. 맞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뭐하고? 농사만 짓다가 혹시나 큰일이 터지면 군대로 동원되는 약간 예비군적인 모습입니다. 자, 대한민국 남성들은 모두 예비군이죠. 쌤도 예비군이 아니야. 예비군이죠. 평상시에는 뭐합니까? 일하죠. 가르치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쌤 가야죠. 불쌍하죠. 몇 년 안 나왔습니다. 예비군 달마다 맨날 가요. 응? 예비군 달마다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달마다 가면 임마 나는 일을 언제 하냐? 맞지? 1년에 한 번? 근데 쌤은 1년에 한 번 잘 안 가요. 쌤은 오지 말래. 쌤은 막, 보류군이라고 해가지고, 보류. 열심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라고. 오지 말랍니다. 자, 됐죠? 이해 너무 잘 됐죠? 쌤 여기다가 상비군 써놨거든. 상비군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 오면 약 있죠? 무슨 약? 상비약이 뭐예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감기약 이런 거잖아. 이런 것처럼 항상 있는 군대를 상비군이라고 합니다. 쌤은 상비군, 예비군? 너희들이 2년 뒤에 상비군으로 가는 거죠. 잘 가라. 제발 강원도로 가라. 전방으로 가라. 거기서 진짜 추위가 뭔지를 겪어보세요. 쌤은 전방에 있었지. 후 하는 순간 착 옵니다. 가보세요. 눈 깜빡깜빡 하잖아. 눈썹이 얼었어요. 코 이렇게 하면 소리 납니다. 자작 하면서. 진짜라니까. 너희 영하 32도 못 느껴봤죠? 있어요. 철원. 아까 전에 있었던 누구의 고향? 철원이에요. 철원. 궁예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철원에 가면은 궁예 공성이 있거든. 그 공성이 반 잘려 있어요. 반 잘려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냐면 DMZ 안에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경계선 사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남북이 사이 좋을 때 공동 발굴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 가시면 춥습니다. 그리고 부대 중에서 백두산 부대가 있거든. 이름이 백두산 부대인데 왜 백두산일까요? 눈 뜨면 산 탑니다. 눈 뜨면 산을 올라가. 부대가 어디에 있냐면 군부대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제주도에 천백고지 들어봤어요? 왜 천백고지예요? 1100m에 있어서 부대가 1100m에 있습니다. 군부대가 1100m에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뭐 하는 거라고? 겨울에 눈 쓸고 하시면 됩니다. 제발 가세요. 부탁입니다. 추위를 좀 느껴봐야 제주도가 따뜻한지 알지. 자, 그 다음에 교육 및 관리의 선발입니다. 고려는 유학교육을 중시했대요. 유학교육. 그래서 개경에다가는 무슨 학교를 두었대요? 국자감을 두었죠. 국자감 누가 두었습니까? 왕 기억나요? 무슨 종? 성종. 지방에는 향교를 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려에는 과거를 뽑는 시험, 관리선발제도죠. 관리선발제도. 관리선발제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개는 뭐죠? 과거제도. 한 개는 음서. 과거제도는 말 그대로 시험 치는 거고요. 음서는 쉽게 말하면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빠가 잘 나가야 되죠. 아빠가 제추면, 제신과 추신이면 낙하산 쌉 가능. 오케이. 자, 과거는 문신을 선발하는 첫 번째 무슨 과가 있었고요? 문과가 있었고,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고, 승려를 뽑는 승과가 있었습니다. 승과. 자, 이 중에서 이 문과가 제일 중요했겠죠. 맞죠? 문신들을 뽑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과에서는 대표적으로 시험 치는 방식이 두 가지였답니다. 첫 번째는 제수업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명경업이라는 게 있었대. 이 제수업은 쉽게 말하면 논술 시험이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명경업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론 시험입니다. 암기 시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기에 무슨 시험이 더 어려워 보여요? 논술 시험이 더 어려워 보이죠. 왜요? 써야 되니까. 논술 시험은 지금으로 치면 주관식이죠. 맞지? 논술 시험을 알려면 이론을 알아야 되죠. 실제로 뭐가 좀 더 무슨 출신들이 좀 더 잘 나갔을까? 제수업 출신들이 조금 더 잘 나갑니다. 알겠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과는 없어요? 무과가 없죠. 무과. 무과가 없다는 거는 누구를 상대적으로 천시했다? 군인들을 상대적으로 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인들을 어떻게 뽑을까요? 그냥 싸움 좀 잘하면 뽑힙니다. 알지? 싸움만 좀 잘하면 뽑혀. 그러니까 막 천민들도 군인이고 막 그래요. 알겠지? 자, 공신이나 오품 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주는 뭐가 있었는데, 음서가 있었는데, 음서로 관리가 되더라도 고위관직에 오르려면 뭘 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당연하겠죠? 맞지? 당연한 거 아닐까요? 맞지? 한편, 과거제의 시행으로 지배층 사이에서는 뭐를 중요시하는? 학문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이를 통해 지방 세력이 어디로 진출하는? 중앙으로 진출하는 기회가 많아졌다. 이게 과거 시험이죠. 자, 삼국 이전에는 과거법이 없었다. 고려 태조 때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으나 과거로 인재를 뽑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언제 시행됐다? 동그라미 언제? 광종 때 시행됐다. 누구의 건의로? 쌍기의 건의로. 됐지? 그 다음에 선발지도 보이지? 그래서 고려시대의 관리 선발은 공신이나 오품 이상의 자손들에게 주는 음서가 있었지만 고위 관리가 되려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과거는 주로 문신을 선발하는 문과와 기술관을 뽑는 잡과와 승려를 대상으로 한 승과가 있었다. 적혀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선임 뽑는 것도 두 개로 나뉘어지죠. 무슨 선? 교종선, 한 개 무슨 선? 선종선. 불교의 종파가 두 가지거든. 선종과 교종. 교종은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약간 좀 실천하는 것보다는 경전 암기나
불교 경전의 이해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손종은 이해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중요한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밑에 이야기가 그 이야기죠. 제술과하고 명경과. 그러니까 제술업, 명경업 이야기 했었지.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잡과는 보면은 법률, 회계, 지리 뭐 이런 실용적인 학문. 알겠지? 됐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네. 일단 끝.